돼 있는데 월드워치의 그 프레빈 소장이라고 있어요. 프레빈 소장이라고 하는 분이 인터뷰에서 나온 기사뿐만 아니라 이제 시사전을 통해서 상당히 수사를 쪽에 관심을 가지고 한 2000년 정도에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점프를 해서 최근에 얘기가 되는 거였는데 프레빈 소장이 한 얘기가 이 당시에 인터뷰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가 앞으로는 소위 에너지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에너지의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이제 지금 과기구나 아니면 산자구나 이런 데서도 핵심 기술을 연료전지나 태양이나 아니면 수소 쪽으로 얘기를 하지만 역시 대체 에너지 쪽에 대한 그 기술이 앞으로 상당히 크게 발달이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수소 에너지에 대한 것들이 가장 유일하게 석유를 대체하는 물질로 많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내놓게 됩니다. 근데 그때의 그 시기를 조금 보게 되면 이제 수소 에너지법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미국에서 나오게 되는 거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미국 내에서는 1996년에 마그나법이라고 하는 그 수소 관련된 있는 법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일본도 뉴 선샤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현상은 미국이 월드워치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소정들 얘기 말고 미국이 최근에 수소에너지에 대해서 아주 상당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정치적인 원인도 있고 자신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원인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2001년에 9.11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미국의 내노라는 한 50개 기업들이 모입니다. 바로 그 한 달 반 뒤에 모이면서 하는 그 이야기들이 야 이게 테러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이것이 에너지 테러에 대한 문제로 확산이 된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도 에너지 유가 문제가 오페크가 감산을 했던 문제를 또 유럽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온도가 상당히 높아져서 석유에 대한 수요가 많았지만 또 세 번째로는 베네수엘라가 정치적으로 불안해서 석유 가격이 올랐고 그래서 지금 현재 석유에 대한 그 유가는 그냥 중동 쪽만 보게 되는 현상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석유에 대한 가격들이 항상 그 다이나믹하게 하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오페크가 언제 감산을 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닥칠 수 있다. 두 번째는 중동의 정치적인 안전상태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또 유가가 변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세계 최고의 재고량을 가지고 있다는 미국의 재고량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네 번째는 유럽에서부터 물품을 많이 수입하는 중동이 유럽의 환율이 변함에 따라서 중동 내에서 수입하는 수입 부담이 많은 경우에는 또 원유를 올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번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것도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가가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복잡한 구조 속에서 만약에 정치적인 불안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라크라든지 아니면 베네수엘라든지 이런 쪽에서 테러하는 사람들이 석유 매장에 나오는 거에다 그냥 갖다가 질러버리면 물질러버리면 세계는 걷잡을 수 없는 석유 유가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를 미국 쪽에서 그런 우려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96년서부터 마그나법을 통해서 하기는 했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또 석유 자체가 고갈될 수 있는 가능성.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석유 생산량이나 보유량 같은 것들도 맥시멈 여기 그 프라이빗 소장 같은 경우에는 60년, 석유 시작자 같은 경우에는 한 40년 사이에 석유가 없어진다라고 나오는 것들이 상당한 그 선진력을 얻고 있고 저희들이 자원경제를 할 때는 그런 그 석유 매장량이 얼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상당히 우습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내노라는 석유의 주 메이저들도 모이고 천연가스 회사도 모이고 뭐 저장하는 회사들, 제조하는 회사들, 수송하는 회사들 싹 다 모인 다음에 회의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국가에 플러스 테러까지도 있는 상황에 앞으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얘기가 수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건의를 만들어가지고 그 건의서 내에 자기네들이 보기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서부터 미국이 차근차근히 수소에너지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건의문을 53개 플러스 연구소들이 제안합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인 부시 정부가 2003년 초에 에너지 폴리시 액트라고 하는 걸 상황을 제시하는데 대부분의 것들이 수소에너지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것.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2002년에 부시가 전 세계한테 하이드로겐 소사이어티를 우리 가자. 그러기 위해서 연구도 공통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파트너십을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 내에서 지금 폭발적으로 수송에너지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시 또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소위 대비를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맨 마지막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여러분들도 제 페이퍼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 파워포인트 상에 보시면 외국에서 특히 미국 쪽에서 수소에 관련되어 있는 연구를 하는 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것도 각 분야별로 아주 깊게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확실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거나 아니면 일본,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는 수소에너지 쪽으로 전환되는 것들이 거의 명확하게 그런 로드맵을 가고 있다. 기술적도 로드맵을 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그 발표를 하는 분은 김정은 사장님 제대로 부탁하셨지만 여러분들 이제 공학하시면 경제학이나 에너지나 하는 쪽으로 하는데 외국의 추세들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팔리시 쪽에서 드라이빙을 걸고 있고 그 팔리시를 드라이빙을 걸고 있는 연구단체들을 어떤 항목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 발표를 하면서 저는 맨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팔리시의 로드맵은 앞으로 이런 쪽으로 좀 나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고 우선 잠시 제가 말씀드렸듯이 1990년도에서부터 90년 사이에 저희 마그나 하이드로겐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드로겐 퓨처 액트라고 하는 것도 한 2000년대에 나왔어요. 그리고 부시가 에너지 폴리시 액트라고 하는 것들을 올해 2003년에 만들었어요. 계기가 되는 거가 이제 여러 가지 주변적인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특히 지금 미국 내에서 한 95% 정도의 하이드로겐이 스팀 리포밍 그런 형태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건 역시 오토모빌 인더스트리 쪽에서 많이 쓰고 있다. 근데 이 자동차 쪽에서는요, 잘 알다시피 각 축적이 이미 아주 첨예하게 시작되고 있는데 크라이슬러라든지 아니면 토요타라든지 이미 토요타는 회장이 2002년도에 우리는 그때만 하더라도 이 전지자동차에 대한 거를 캘리포니아에 월 800개씩 팔겠다고 한 이 경영선언을 할 정도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배터리를 가는 그 배터리가 가는 거가 역시 연료전지로 가겠다는 건데 이 친구들이 제가 포항대치철연구소에 있을 때에 그 강판 자동차 강판을 팔기 위해서 홍보실에 가가지고 들었을 때도 홍보실장이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2010년 정도면 한 10만 대 정도는 연료전지형으로 해가지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나온 자료 보면 거의 2배에서 2.5배가 늘어납니다. 토요타의 자기네들의 컨셉은 연료전지 쪽으로 해서 밀고 들어가요. 이 상용성에 대한 것도 보고 있고 또 하이브리드 엔진 쪽을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고 나가고 있으니까 소위 에코 엔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나오는 토요타를 따라잡으려고 요즘에 크라이슬러나 다이노 크라이슬러가 아주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한숨 더 떠서 2030년 정도 보면은 이것도 조금 회사마다 다른데 50만 대에서 100만 대가 굴러다닐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데서도 현대자동차 캘리포니아에다가 이제 시험적으로 한 10몇 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 수송 부분 쪽에서는 연료전지 쪽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 엔진에 대한 구조도 바꾸고 그런 식으로 먼저 시작하려고 하는 거가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시카고는 1998년에
이미 버스가 다니고 있죠. 유엔 공항도 그런 연료전지가 되고 있는 버스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아예 자기네들이 수소에너지 국가를 표방하면서 나가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디를 보더라도 가장 먼저 시작하려고 하는 목표 타겟은 수송 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거에 더해서 미국의 캘리포니아는 아예 제로 이미션 비클에 대한 레귤레이션을 만들어놓고 우리는 2050년이 되면 ZEB의 형태를 소위 법을 통해서 아예 환경 친화적인 것들을 주정부가 사주기도 하면서 그리고 그거를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차의 몇 %를 가지고 들어오겠다. 그 최전방에 있는 게 연료전지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국 내에서는 그 캘리포니아라든지 아니면 미시간주라든지 하와이주 이런 데서 아주 적극적으로 환경 친화적 자동차라고 하는 이런 연료셀에 대해서 주정부까지도 나서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오는 것들은 비전 20이라든지 아니면은 프리덤 카, 엔피얼 이니셔티브 이런 것들을 에너지적인 중심이 돼서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미네티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독일 같은 데서는 저면 하이든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아예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에 대한 규모도 미국이 지금까지 그 2000년대 이전 정도에서는 한 5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토탈 앞으로 한 10년 정도 기간에는 17억 달러에 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이 분야에만 투자를 하겠다. 일본도 지금 93년에서 2002년 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대체에너지 기술에 대한 개발을 하면서 뭐 문라이트 계획이든지 선샤인 계획이든지 뉴 선샤인 계획이든지 하는데 지금까지 했던 거가 우리나라도 한 20빌리언 yen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이쪽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독일도 마찬가지로 한 31빌리언 도이치 마크를 이쪽에다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이 세 개 국가가 지금 하이드로진에 대한 그거를 가장 리딩하고 있는 그룹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요거가 지금 이와 같이 수소에너지에 대한 것들을 자발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생산이라든지 수송이라든지 저장이라든지 전환이나 이용 쪽, 그 다음에 공용 쪽 분야에 대한 것들이 가장 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미국 같은 데서는 이 각각 하나에 대해서 상당히 세부적인 프로그램까지도 마련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앞으로 한 100만 대 정도, 화분을 1억 대 정도의 자동차가 연료를 대체시키려면 한 40밀리언 정도의 4천만 톤 정도의 하이드로진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추정을 많이 합니다. 요거는 한 2030년 정도로 이렇게 그리고 미국 자체 내에서도 보게 되면은 2,500만 정도의 가구를, 요거는 수송뿐이 아니고 2,500만 정도의 가구한테 전력을 공급해 주려면 이 정도의 양의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다 잘하시는 얘기겠지만 수소에너지에 대한 것들을 공급을 하려면 에너지 자체가 상당히 많은 양도 있어야 되고 비용도 들어가는데 호주나 미국 같은 데서는 원자력에 대한 것들에 대한 연구도 동시에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자력이 워낙 값이 싸면서 또 에너지에 대한 공급도 상대적으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17억 달러 프로젝트 안에서는 한 꼭지로 상당히 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지금 방금 말씀드린 정도의 양의 수소에너지를 공급하려면 어느 정도가 어디 쪽에서 나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밀리언 톤 정도는 10개의 원자력 발전소 정도에서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8밀리언 톤 정도의 수소에너지는 15,000개 정도의 곳에서 이것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400만 톤 정도에 대한 것들은 한 10만 개 정도의 지역광을 가지고 있는 일렉트로라이저 정도에서 나오면 그것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가스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스의 가스화를 통해서 한 1,600만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회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대한 것들을 잡으면서
나가는 문제들이 퓨얼셀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연료 컨버션 쪽에서 봤을 때는 터빈에 대한 디자인은 어떤 식으로 나갈 것인가. 그 다음에 저는 기술적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술적에 대한 설명을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나왔을 때 이거를 세계 국제적인 표준화에 대한 것들도 고려를 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코드 스탠다드 정도까지도 나갑니다. 그래서 저장 기술에 대한 것도 어떤 식으로 나가면서 이것이 프로덕트에 대한 안전성을 하려면 이것이 어떤 식으로 표준에 대한 것들을 전 세계 기준으로 맞춰 나가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세밀하게 나가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쪽에서는 빌딩할 때, 자동차를 만들 때, 아니면은 전력에서 소위 교류를 하면서 나왔을 때에 어떤 표준화를 가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항목까지도 여기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미국 쪽에서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상당히 깊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확산될 수 있는 확산 이전에 대한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자료소스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제 연구 발전을 보면은 2002년도에 이런 데에서 나왔던 내셔널 하이드로젠 에너지 로드맵 같은 데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제시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저거는 컨버전에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딜리버리 하는 것 쪽에서는 어떤 식이 가장 중요할 것인가 나왔을 때에 저희 라이프 사이클 코스팅 어프로치 여기서는 저희 그냥 공학적인 어프로치만 보는 게 아니라 전과적인 사고에서 봤을 때 가장 비용이 효과적인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려면 전과적인 분석도 여기서는 따라붙어서 같이 해줘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딜리버리 시스템에서는 이런 아주 저희가 환경이나 환경회계 쪽에서도 새롭게 접근한 그런 개념들이라고 했었는데 이런 라이프 사이클 코스팅 어프로치까지도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 내에서는 지금 주로 생산하고 저장하는 회사들이 한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에어 프로덕트 앤 케미컬 컴퍼니, 에어 리퀴파이드 그룹, 크랙스 에어 컴퍼니, BOC 그룹 이런 것들인데 이 회사 4회사가 80% 정도, 80개의 플랜트를 가지고 있고 거의 100%를 생산하면서 나가고 있다. 근데 재미있는 현상은 최근에는 천연가스가 공급되면 이게 지상에 파이프라인으로 다 나가잖아요. 파이프라인이 건설되면서 나가는 형태들. 그러니까 석유나 가스 쪽에서 수소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텍사스나 루이지애나, 캘리포니아, 인디애나에 천연가스를 개발하고 있는 공급업자들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소에너지에 대한 공급을 일부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이쪽에서 지금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0개의 플랜트 중에서 11개의 플랜트는 283톤의 액체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미국 내에서도 천연가스 회사들이 석유에 대한 것들을 이미 대체하기 위해서 파이프라인 파워 제너레이션 같은 텍사스에 있는 파워제는 미국 내에서도 한 3, 4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과 5년 전만 해도 한 12톤 밖으로 있었던 자들이 엠론이 없어지고 뭐 이런 와야 되고 난 다음에 파워 제너레이션이 아주 급속하게 올라왔죠. 또 다른 한편에는 파워젠이 LG하고 좀 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많이 또 진행 중이기도 하고 그런데 상당히 천연가스 회사 특히 남부 쪽에 있는 그 회사들에 있어서는 수송 부분에 있어서 파이프라인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서 깊숙이 지금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 컨버전을 봤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뭔가 각 항목과 스튜어스에서는 이것이 중요하고 컨버전에서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스튜어스 부분에서는 저보다 이쪽 부분에 선생님이 더 많이 아시겠지만 프레임에 대한 거에 대한 연령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특히 앞으로는 수송이라든지 아니면 저장, 그 다음에 이동하는 최근에는 그 튜브도 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주로 이제 컨테이너나 이런 트럭을 통해서 운송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튜브를 통해서 이동하는, 수송하는 그런 것까지도 최근에는 이거는 이미 미국이 앞으로 다음에 현재 시점에서 2000년대 앞으로 2040년 동안
가는 로드맵을 이미 다 작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수송 생산 부분, 생산하는 거, 아니면 그 저장하는 부분, 수송하는 부분,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 연도별로 어떻게 우리는 로드맵을, 정책적인 로드맵을 펴서 나가겠다, 나가는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좀 보게 되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컨버전 테크놀로지 쪽에 있어서 2030년 정도에는 우리가 매스 프로덕션, 대량 생산 지대로 우리는 간다. 다만 로드맵을 주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시장에다가 개인에 대한 자동차를 확산시키는 방법, 또 우리 연료와 같은 CHP 같은 것들도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도 우리는 고려해서 다 대량 생산 지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식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면 이 정책적인 것을 또 따라붙이기 위해서 테크놀로지 로드맵도 같이 동시에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송에 대한 에너지가 많이 나오고 있으면서 그 수송에 대한 에너지를 대체하면서 이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그거를 진흥시킬 수 있는 것. 그래서 여기서 미국에서 만드는 것이 프리덤 카 테크놀로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송 부분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면서 이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하겠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앞으로 지금 기존 2030년에서 40년 사이에 기존에 있는 가스 스테이션의 한 30%를 퓨얼셀, 수소 쪽으로 하는 수소 탱크 저장소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야심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지금 현재 전력에 있는 것도 전력 연계를 통해 가지고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앞에도 잠깐 요거 보시면 프리덤 카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효율이라든지 파워라든지 아니면 에너지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코스트에 대한 분석까지도 정확하게 다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킬로와트당 2010년에는 45와트가 되고 그래서 대략 생산량에 대해서 2015년에는 30와트 정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전력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효율에 대한 것들을 펌프를 쓰게 되면 킬로와트당 5달러라든지 아니면 가스를 쓰게 되면 이것이 훨씬 더 작아지게 되는 그런 형태에 대한 경제성 분석까지도 이렇게 맞춰요. 그래서 이런 드라이빙을 모아는 것들이 아주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면서 경제성이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역시 경제성인데 경제성이 대량 생산으로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2010년, 2015년을 대상으로 이미 예측치를 막 개선되어 하는 거죠. 그럴 정도로 수선 부분에 상당한 영향력을 많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는 제가 그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에서 독일 쪽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지금 이거 구체적으로 일본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 쪽에서 특히 이제 일본에서는 지금 작스라고 하는 JAFC라고 하는 곳에서 위넷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도쿄라든지 요코하마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10군데 정도에다가 저장시설에 대한 프로그램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아예 지명까지 탁탁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미 독일은 일본에서는 몇 군데만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저희 조교를 통해서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유명한 영화 배우가 해리슨 포드죠. 영화 안 보시나요? 해리슨 포드가 최근에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수소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여기 조교한테 물어봤더니 미국의 영화계에 있는 친구들이 벌써 수소 자동차를 야 이거 팬시하다 타고 다닌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그 해리슨 포드가 타고 다니는 그 수소 자동차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이 친구들은 자기가 뭐 쉬는 것도 있게 되지만 캘리포니아 쪽에서 이거 타고 다닌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일본의 잡스는 30
34개의 퓨얼셀카를 2002년도에서 2004년도 사이에 우리가 운행시키고 있다, 시범적으로. 그러면서 나스다라는 깨서는 이런 것들이 이런 퓨얼 컨버스천 쪽에서 이용될 수 있는지, 또 폐열 쪽에서 나오는 것들이 또 이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그 다음에 유럽 쪽도 EU 큐트라든지 아키토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유럽 전체적으로 보면 10개 도시에서 30개의 연료전지형 버스를 운행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 동시에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되지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것들, 아니면 바이오매스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도 우리가 에너지를 추출할 수 있는 것들을 보겠다. 라고 하고 내추럴 가스 쪽에서 나와 있는 거는 한 3개 정도. 그 중에 한 2개 정도는 내추럴 가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2개 정도는 저장 동선을 두겠다. 라고 하는 게 큐트라든지 에너지를 지금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상당히 많은 구체적인 제시를 하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 아까 보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관은 뭐를 해라, 어떤 기관은 뭐를 해라 하는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면서 전문성을 가지고 나가게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뉴라고 하는 것들은 최근에 미국 정부의 리서치 펀드를 받아가지고 각 대학들이 아니면 연구소나 기업들이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는 테마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생산 부분 쪽에 있어서는 유니버시티 오브 콜로라도와 또 NRE 유명한 연구소와 공동으로 서멀 리소스 인지니어하고 메탄 쪽에 있는 거하고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너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플로리다 솔라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것들이 없는 그 프로덕션 쪽에서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서멀 카탈리틱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는 거를 또 최근에 시도했고, 스칸디아 내셔널 레버러토리라는 곳에서는 하이드론 쪽에서 멤브레인 분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만들어. 그래서 아까 잠깐 미국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4개의 회사 중에 하나가 에어크라프트라고 하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 거고, 새로운 회사들이나 새로운 리서치 기관들을 자꾸 인벌브 시켜서 새로운 아이템들을 자꾸 개발하게 만듭니다. 전략적으로 만듭니다.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크라프 아틀란타 유니버시티라고 하는데, 저도 처음 듣는데, 여기에서 HD 프로덕션 농업 쪽에서 나오는 그 폐기물, 레지듀 같은 데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떻게 도시 교통 쪽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같은 데서는 바이오하이드로진 프로덕션 같은 거고, 올가닉 웨이스트 쪽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용해서 바이오 하이드로진, 이거 제가 어떻게 분야가고 얘기해야 될지 모를 텐데, 그런 식으로 지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보시게 되면 저장 쪽에 있어서 아까 나왔는데 스캔디아 내셔널 레버러토리라든지 아니면 유니버시티 오브 하와이라든지 아니면 에미아라고 하는 코퍼레이션 쪽에서는 이런 새로운 아주 하이 캐패시티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타당성 인성을 이쪽에서 막, 그 다음에 폴리머 쪽에 대한 것들은 또 유라늄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 쪽에서 맞춰서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서칭을 하면서 감탄을 한 게,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보다는 물론 자금도 많고 여러 가지로 좋은 조건도 있지만 아주 스페시픽하게 세밀한 부분까지도 확산돼서 지금 연구를 아주 정밀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가 연구 요거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최대의 것들은, 확실히 앞으로는 제라미 리프틴이 얘기한 수천혁명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유의 사회로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아쉬움이 남는 거가, 저는 이제 경제적이나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까도 이제 단연히 말씀드렸지만, 10년 동안 100억, 제가 보기에는 택도 없다. 워낙에 다양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또 아주 많은 과학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연구를 하려면 인류적으로 이런 식에 대한 것들을 정하는 거, 제가 보면은 이건 넌센스입니다. 더 많은 투자와 더 많은 기술자들과 더 많은
연구와 사회들이 협력을 해서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 중장기적으로 틀림없이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리서치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자동차 부분 쪽으로 해서 나가지만 다임러 크라이스나 토요타나 아니면 혼다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15년, 20년보다도 훨씬 더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상용화는 더 당겨질 것이다. 틀림없이 그렇고. 그건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IT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테크놀로지에 대한 스피로버 이펙트가 자동차 부분 중에서 아주 많이 빨리 일어났는데 그 빨리 일어나는 것에 대한 그 기폭제 역할이 앞으로는 퓨얼셀 부분 쪽에서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이미 거기에 BMW든지 다임러든지 포드든지 사활을 걸었기 때문에 사활을 걸어서 자동차 쪽에서 자기네들이 치고 나가지 못하면 이제는 후퇴할 수 없는 지경에 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0만 대, 20만 대, 15년 동안에 토요타가 예측하는 거는 상당히 보수적인 예측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공급량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거에 대한 것들을 또한 확실한 부분은 이미 자동차는 엔진이 기존에 있었던 엔진의 개념에서 에코의 개념이 들어간 에코카 엔진 개념으로 이미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두 번째, 유럽도 캘리포니아와 마찬가지로 제로 이미션 비클에 대한 것들을 법을 훨씬 더 규제를 강화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유럽 쪽, 미국 쪽, 그리고 일본 쪽에서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는 규제에 대한 기준들이 계속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도 자동차 쪽에서는 사활을 걸고 경제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자동차 부분 쪽에서 일어나면서 상당히 많은 수요를 그쪽 부분에서부터 일으키는 그런 파급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상태의 발표를